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다시 온라인 수업이죠. 물론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아마 수업을 들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저번 시간이 이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3.1운동이라고 하는 1919년 즉 1910년대를 마무리하는 아주 거족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일본 일제가 또 식민통치 방식을 1920년대에는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1운동의 영향 부분에서요. 그래서 소위 문화통치라고 부르는 그 기만적인 형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여기에는 문화통치라고 하는 용어가 없죠. 민족 분열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통치 시기가 어떤 민족, 우리 한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됐겠구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수탈을 확대. 자, 1910년대에는 수탈 체제의 확립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탈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1920년대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탈 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 29페이지 준비하시고요. 교과서는 161에서 164입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왔죠.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로는 다시 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학습지 29페이지 준비하고 수업 한번 준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9년을 기점으로 잡아놨습니다. 3-1 민족분열 통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162쪽의 탐구활동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소위 문화통치 시기, 민족분열 통치 시기에 일제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들의 실제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실제 현실은 어땠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좀 손으로 써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수업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3.1운동부터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때 얘기했지만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터졌을 때 일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 조선 총독부 너희들 뭐 하고 있길래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러니까 몇 가지 그냥 배경들을 좀 알려줘 볼게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들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본의 상황들이에요. 일본의 상황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문화 통치가 시행될 수 밖에 없었던, 아니면 문화 통치를 시행한, 소위 문화 통치를 시행한 그러한 이유들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자, 첫 번째. 자, 일본이 1920년대가 들어가면서 192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소위 이건 그냥 들으면 돼요.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 이제 다이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 일본의 연호고요. 자, 데모크라시라고 하면 민주주의죠. 즉 뭐냐면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이 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면서 자유주의적이고 좀 민주주의적인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이 또 식민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식민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좀 유화적인, 부드러운, 좀 놓아주는 듯한 이러한 어떤 통치 방식으로 변경되는 데에 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의 갈등입니다. 자, 일본 본토. 근데 이 일본 본토 세력이 있고 이 조선에는 군부 세력들이 있다라고 선생님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 군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육군 세력들. 자,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본토에서 군부 세력에 대한 비판이 매우 크게 가해집니다. 너희들이 이쪽이 이제 뭐 하는데, 뭐 조선 총독부를 장악을 하고 사실상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세력들이죠. 얘네들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막 나가니까, 너희들 너무 막 나가니까 조선인들이 3.1운동 저런 거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본토 쪽에서 얘네들을, 이 조선에 있는 조선 총독부 얘네들을 좀 이렇게 견제하려고 합니다.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이 군부 세력과
본토의 견제가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또 문화통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요 부분, 총독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 시기, 요거는 이해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거는 솔직히 뭐,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 시험에 나와서 학습지에도 안 써있잖아요.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일본의 상황도 좀 알면 좀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한번 그런 의도에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것만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실시하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의 내부적인 배경들을 좀 한번 시행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있고 기만성, 즉 뭐라는 거예요? 속였다는 뜻이죠. 즉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거냐면 왼쪽에는 좋아 보이게 유화적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정책들이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정책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기만성은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억압적이고 뭔가 그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문화 통치의 주요 내용으로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관 총독, 즉 뭐냐면 이제 문관이라고 하면 문관과 무관 이렇게 부를 때의 그 문관인데요. 자, 이쪽은 소위 말하면 군인들이죠. 이쪽은 이제 관료들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첫 총독도 육군 대장이었고요. 두 번째 총독도 육군 대장이었고요. 자, 이렇게 문관, 무관에서 이제 무관만 임명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사람도 총독에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드럽고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명도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전에 얘기를 간단하게 잠깐 했었을지도 모르는데 자, 다 대장 출신입니다. 다 대장 출신인데 육군, 해군 이렇게 대장 출신인데 해군 출신이 딱 한 명 있고요. 나머지 다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해군 대장이 누구냐? 요게 바로 요거랑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일본은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예요. 예를 들면 조선에 뭔가 유화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하고 문관 총독을 임명하고 싶어 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본토 입장에서 군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다가 총독을 누구로 임명하고 싶었던 거야? 문관으로 총독으로 임명하고 싶었던 거야. 일본 내부 입장에서는. 문관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그래서 사실 본토에서는요. 진짜로 문관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려고 했고. 근데 이 군부 세력의 반발이 엄청난 거예요. 자신들의 견제를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 본토에서. 그래서 그 중간 타협점이었던 게 그러면 육군은 아닌 그나마 다른 세력인 해군 총독이 요때 딱 한 번 총독이 해군 대장 출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런 이야기가 있구나. 뭐 이제 사실 얘기하면서도 자꾸 뭔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찔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요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본토와 조선에 있는 군부와 이렇게 좀 대립 관계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 이 문관 총독 임명 가능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려고 했고요. 실제로 그러려고 했고 일본이 식민지가 대표적인 데가 대만이 있고 조선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은 요 조선 지역이었단 말이야. 대륙으로 나가기도 좋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요. 군부, 이 육군 세력이 이 조선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에는 문관 총독이 임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만에는 문관 총독이 임명이 돼요. 문관 총독이 임명이 되는데 이 군부 세력들이 이 조선만큼은 포기 못한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 그래서 결국 이 이해가 안 되면 요 결과만 알면 됩니다.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해놨는데 실제로 한 명도 문관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나마 된 게 해군이다. 그래서 요때 총독 이름 그냥 써놓으면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군 대장 출신으로 총독에 오게 됩니다. 조선 총독으로요. 자,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부담스럽죠? 지울게요.
괜히 얘기하고서도 뭔가 살짝 후회가 되는데 다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안 되면 말고. 자, 두 번째. 이 무단통치기, 1910년대 무단통치기를 상징하는 일종의 어떤 가장 강압적인 형태의 통치의 하나의 모습이 뭐였어요? 바로 이 헌병. 군인이 경찰 노릇까지 하고 있는 이 헌병 경찰제였죠. 기억나야 돼요. 즉결처분권이라던가 조선태형령이라던가 같이 묶어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요. 보통경찰, 일반 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들로 보통경찰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군인, 헌병이 경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경찰이니까 좀 부드러워졌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통경찰제 시행과 동시에 경찰 인원을 대폭 증가시키고요. 예산을 대폭 증가시킵니다. 경찰 예산을요. 즉 뭐냐면 이제 헌병이 아니라 보통경찰로 가면서 양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곳곳까지 감시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세밀하게 감시가 가능하게. 대신에 겉으로 보여주긴 좋죠. 헌병경찰제를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부드럽게 갈 거다라고 보여주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겁니다. 교과서의 그래프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경찰 관서 수예요. 경찰 숫자고 경찰 관서 수, 경찰 숫자. 경찰 관서 수가 18년에서 1920년. 이거 1920년이면 거의 뭐야? 문화통치 시작할 때죠, 소위. 그래서 딱 몇 배야 도대체. 거의 4배죠. 그리고 또 요것도 1918년, 1920년 딱 보통경찰제 시행하는 그 문화통치 시작 시기죠? 딱 보시면 몇 배야? 3배가 넘죠. 그래서 엄청나게 인원과 숫자, 양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가 문화통치, 소위 문화통치가 어떤 기만성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주요 내용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인에게 그럼 이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겠다. 참정권 주겠다. 그 다음에 이 지방 자치제도 실시를 하겠다. 조선 총독이 뭔가 막 전국을 중앙 집권적으로 그냥 막 강압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지방 자치제도 실시하겠다. 참정권도 주겠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기만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선전이 있는 가운데에서요. 자, 이게 이런 선전을 하는 거에 효과가 무슨 효과가 좋으냐면 이거에 실제로 진짜? 라고 하면서 혹하는 사람이 생겨요. 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이거 진짜? 그럼 일본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식민통치. 근데 지방자치제랑 우리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내비두고 최대한 정치에 한번 참여해보고 저런 지방자치제에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혹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혹하는 사람이. 그리고 일본의 의도는 뭐예요? 그 혹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뭐 하려고 한 거야? 친일 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친일 세력을. 그렇다 보니까 누가 생기냐면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자치운동이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제에 식민 지배는 어쩔 수 없다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 조선인들, 우리 한국인들의 자치권, 참정권을 받아서 우리가 자치를 하는 게 뭐 괜찮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치운동.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자치운동은 기본적으로 뭘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들은 친일 민족,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에요. 자치운동을 하는 사람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운동을 유도하고 혹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친일 세력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선전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참정권을 허용하겠다고 해놓고 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선의회 이런 거 설치 안 돼요. 이런 거 설치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제일 큰 행정구역인 도에다가는 도평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부마다
부협의회를 만들고 군마다 군협의회, 면마다 면협의회, 그래서 부군면 협의회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만약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 도평의회, 부군면 협의회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걸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은 이 당시에 참정권을 허용한다거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선전함으로써 친일 세력을 양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단 통치 시기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와 같은 이런 자유를 부분적으로나마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나마 이게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에서 어떤 문학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언론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다시 나올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만들어졌던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죠. 요 192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가운데 얘네들의 일단 이 허용이 당연히 뭐겠어? 저 조선일보랑 저 동아일보에다가 막 독립 만세 막 이런 거 써놓으면 되겠어요? 얘네 입장에서, 일제 입장에서? 아니죠.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법에 안에서 허용을 하게 되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검열 제도를 매우 강화합니다. 그래서 신문 찍어서 내보내기 전에 먼저 한번 검열을 해가지고 이거 빼 이씨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압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더욱더 빡세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신문사에서 막 하고 막 그러면 이 사상이 불순해 이러면서 데려다가 막 처벌도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또 이런 허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역시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친일파를 양성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20년대가 되면 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기의 확대를 겉으로 드러냅니다. 교육기의 확대. 1910년대의 교육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초등교육이라고 하죠. 보통교육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보통교육, 기본교육, 그 다음에 실업교육, 어떤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위주로 돌아갔었는데, 그리고 이때는 보통교육, 즉 초등학교가 일본 본토에선 6년이었는데 조선에서는 4년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4년만 받으면 돼 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업 연한도 원래는 4년이었는데 일본과 똑같이 6년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이런 것들, 고등보통학교라고 하면 보통학교 위에 있는 거예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같은 거 증설 더 지어주고, 그 다음에 수업 연한 너희 일본인이랑 똑같이 6년 가르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이 취학 비율인데요. 취학 비율.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간 비율이죠. 일본인들의 비율. 이건 초등학교, 즉 이제 보통학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남자 중등학교, 여자 중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비율. 중등학교, 요것보다 위로 올라간 학교죠. 이 고등보통학교나 저런 거. 처참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제냐면 1925년 자료예요. 1925년 자료. 비율을 보세요. 일본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 비율이 상당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얘네들이 이렇게 교육기회 확대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통학교, 기본 초등교육을 할 수 있는 초등학교조차 아직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리고 돈을 내고 유상교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무상교육이죠? 유상교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보통학교, 이런 학교에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굉장히 낮은 취학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게 엄청 큰 문제라고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이 보통 교육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큰 문제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 고등교육 뭐야? 솔직히 이게 뭐예요? 고등교육이? 대학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학교육 같은 것들이 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깨어있는 지식인들도 좀 생산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 고등교육의 기회가 사실상 없는 그런 상태들을 볼 수 있는 거죠. 1920년대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딱 하나 만들죠. 경성제국대학을 딱 만드는데,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 안에 있는 교육 과정조차도 딱 그 일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수준으로만 딱 교육 과정을 짜 놓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고등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는, 이런 교육적으로도 실제는 뭔가 얘네들이 얘기하는 유화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화통치, 소위 문화통치, 민족분열 통치 시기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실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그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실제로 시행되었던 모습은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문화통치의 본질, 과연 얘네들이 결국 소위 이 따옴표 친 거죠.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다 얘기했던 걸 정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실시 배경이 뭐예요? 일단 3.1운동으로 얘네도 반성을 한 거야. 그 반성이 우리가 조선인들한테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일단은 3.1운동으로 이 표출된 한국인들의 저항을 무언가 무마하려고 한 거죠. 무마하려고. 그리고 심지어 이 3.1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본인들에 의한 그 무력 진압, 어떤 학살 사건들, 이런 것들이 외국에 알려지는 것들이, 외국 기자들에 의해서 알려지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좀 잘 보일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런 실시 배경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질은 이렇다는 겁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탄압이나 감시가 오히려 조금 더 교묘한 방식으로라도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교묘한 방식으로. 저번 무단 통치기에는 대놓고 찍어 눌렀다면 지금은 무언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감시는 강화됐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보면 무단 통치기에 관리나 교사들이 칼 차고 들어왔다 그랬죠. 검 차고. 제복이나 착검, 검을 차는 거 폐지합니다. 겉으로도 부드럽게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경찰 인원, 경찰 예산, 경찰 관서 수가 매우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군 하나에 경찰서 하나, 면 하나에 주재소 하나. 주재소는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파출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면 하나에 주재소 하나.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지역마다 경찰 인력들을 딱딱딱딱딱 배치를 해서 싹 감시하고 이렇게 탄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3.1운동이 끝날 때요. 글씨가 뭐 이래. 사회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요. 일본 일제 입장에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 이 사회주의자들은 일단 사회주의 이렇게 풀로 써보면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고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근데 일본은 자본주의 체제잖아. 그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회주의 사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더블로 골치가 아픈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국내외의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치안유지법은
조선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전체에 시행된 법이거든요. 일본 본토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데 치안유지법이 아주 강하게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제1조 국채를 번역하거나 국채를 번역한다는 게 뭘까요? 국가의 몸뚱아리라는 뜻이에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제도. 예를 들면 일본 제국주의, 일제 있잖아요.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저항하려고 하는 이런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 국채를 번역한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국채를 번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 이 사상이 대표적인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즉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국채를 번역하거나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거나 그 모임을 조직하는 사정을 알고도 사회주의인 걸 알고도 가입한 자는 처벌한다. 이해돼요? 처벌한다. 그 다음 누구를 막론하고 본법의 시행구역 밖에서 범한 자에게도 역시 이를 적용한다. 자, 보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를 한번 보자고. 일본, 대만, 조선 이렇게 있죠. 일본 입장에서 요 조선 위에가 만주 지역이죠. 연해주 지역이죠. 그리고 뭐 여기 상하이 임시정부 있죠. 이 지역들 본법의 시행구역 맞아요? 아니죠. 왜? 일본 땅 아니잖아 여기. 근데 여기가 지금 대표적으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민족운동, 독립운동 열심히 진행되는 곳이죠. 여기에서 걸려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죠. 독립운동가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잡아드리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치안유지법. 그래서 이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법을 시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위 얘네가 부드럽게 유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문화통치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기만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제 의도를 보면요. 가혹한 식민통치, 즉 식민통치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좀 가리려고 하는, 안 그래 보이려고 하는, 부드러워 보이려고 하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일 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언가 일제가 문화통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화적이어 보이는 정책을 하나 실시를 합니다. 정책을 실시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과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나뉘겠죠. 이쪽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친일 세력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인들이 분열되고 있죠. 즉 뭐냐면 이 친일 세력, 특히 이제 돈 좀 가지고 있는 지주나 자본가들 아니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친일 세력을 양성함으로써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민족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통치를 뭐라고 부른다?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문화 통치의 본질이 민족 분열 통치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민지배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문화 통치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소위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의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제 이 시기에 경제 수탈이 좀 확대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수탈
확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를 보기 전에 또 전체적인 흐름, 일본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시행하는 정책들, 일본의 상황들이 일본이 시행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본. 입니다. 자, 일본 1910년대 1920년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는 자, 일본 경제 성장 중입니다. 경제 성장 중인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뭐가 터지죠? 세계 1차 대전이 터지죠. 그리고 이 세계 1차 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입니다. 승전국으로서 또 많은 권리를 얻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기서 얻은 이득을 가지고 1920년대에 들어가면 경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때가 이제 일본이 산업혁명을 겪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공업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공업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시설들은 다 어디로 몰리게 돼요? 도시로 몰리게 되죠. 도시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도시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도시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촌? 향도라고 하기도 하죠. 촌락.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도시화가 급진전하고 이런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 농촌 인구가 줄어듭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도시에선 인구가 증가하죠. 얘들아,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량이 매우 많이 필요해집니다. 식량 필요도가. 그쵸? 자, 다시 한번. 일본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서요. 이렇게 써볼까?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도시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었고 도시로 향하는 인구는 많아져요. 그래서 도시 쪽에서 식량 필요도가 많아집니다. 식량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농촌 인구가 줄어들었죠. 농촌 인구가 줄어드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뭐가 줄어들어? 당연히 농업 생산량은 줄어들죠. 농업 생산량은 줄어들죠. 즉 뭐예요? 식량은 더 많이 필요한데 일본이 농업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공업화가 진전이 되다 보니까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죠? 공업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식량 부족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업화가 한창 진행되는 막 1918년 이럴 때 일본에서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요. 쌀폭동. 막 쌀이 부족하고 막 이래서 쌀폭동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봐봐. 그러면 지금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도시로 몰린 사람들을 다시 농촌으로 보내고 야, 공업화 중단해. 식량 다시 농사시켜. 이럴 순 없잖아요. 또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어떡하지? 이렇게 쫙 살펴보다가 조선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식량, 즉 쌀을 어디서 가져오자? 조선에서 가져오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막 늘려가지고 그 늘어난 생산량을 일본으로 가져다가 일본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행한 정책이 이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란 뜻이에요. 산미 증식 계획.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이름 그대로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쌀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한번 보시면, 그래서 품종 개량 뭐 하는 거야? 쌀 나락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쌀이 막 이렇게 있다. 막 쌀이 벼가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나달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나달이 더 크고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품종으로 품종을 개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품종 개량. 그 다음에 수리시설 구축. 얘들아, 쌀은 어디서 나요? 논에서 나죠? 이 논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논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즉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 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논이 기본적으로 물이 쫙 차 있잖아요. 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뭄 들면 망합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즉 물 자원, 수자원을 좀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이 수리시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을 갖다 댈 수 있는 수로라던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못 쓰는 땅들, 지금 안 쓰고 있는 땅들 새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개간사업, 이런 것들을 다 버립니다. 자, 근데 증산 목표 달성에는 실패해요. 자, 원래 요만큼이었다고. 그냥 숫자로 써볼까요? 원래 조선의 쌀 생산량이 예를 들면 100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일본의 목표는 얘를 200으로 만들어서 100을 가져간다 라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현실이, 봐봐, 쌀 증산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쌀 생산이 안 늘었겠어요? 늘긴 늡니다. 어떻게 느냐면 목표가 200이었는데 150이 된 거예요. 목표 달성에 실패했죠? 근데 그러면 100만큼 가져가면 안 되고 더 적게 가져가야 되나? 일본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봐봐요. 자, 일본의 목표가 예를 들어 이제 200만큼 생산을 해가지고 100을 가져가는 거다라고 하면 이때 조선인들에게 남는 게 얼마입니까? 100만큼 남죠. 그럼 똑같이. 근데 현실적으로 150만큼 만들었어요. 100 뽑아가요. 50이 남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쌀을 생산량이 늘긴 늘었죠. 쌀 생산량이 늘긴 늘었는데 오히려 조선인들은 쌀을 더 못 먹게 됐어요. 무슨 뜻이야? 쌀 증산 목표 달성엔 실패했는데 예정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늘긴 늘었는데,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늘긴 늘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쌀은 더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의 식량사정은 개성이 됐겠죠. 일본으로 쌀 막 가져가니까. 근데 한국 식량사정이 악화됐다고 이전보다 쌀을 더 못 먹는다고요. 그럼 먹을 게 없어졌잖아, 쌀이. 그럼 뭐 해야 돼? 다른 거라도 들여와야죠.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서 보충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거야? 한국인들은 열심히 개고생해가지고 막 쌀 생산 늘리고 막 해가지고 일본이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만주에서 가져온 잡곡 먹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산미 증식 계획이 1934년에 끝났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끝나는지가 이제 언급은 안 돼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자,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제 쌀이 막 나가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제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막 일본에서 또 막 품종 개량이 있고 막 그 당시 상황도 좋아가지고 막 풍년이 들어요. 풍년이 몇 년을 연속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일본 내에서도 쌀 생산이 좀 늘어났는데 조선에서 쌀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일본의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 쌀값이 매우 줄어들겠죠. 쌀값이 폭락하겠죠. 그러면 일본에서 쌀값이 줄어들면 누구의 불만이 커져요?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이런 상황들이 몇 해가 반복되니까 이제 1934년에 이제 산미증식 계획을 중단하게 됩니다. 1934년에. 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이 산미증식 계획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에 수탈체제의 확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사업이 토지 사업이죠.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뭐만 인정이 됩니까? 기억 안 나요? 뭐만 인정이 돼요? 어떤 권리만 인정이 돼요? 소유권만 인정이 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있었던 경작권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경작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주의 권한은 강해지고 소장농들의 권한은 매우 약해져요. 그래서 소장료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 소장료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920년대에는 이 토지조사 사업 이후의 상황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이미 있는 상황이에요? 소장료가 높은 소작료라고 하는 소장료가 높은 문제가 이미 있어요. 소장료가 매우 높아. 그래서 지금 이미 소장농들이 너무 살기 힘든 상태야. 그런데 여기에 이중적 수탈구조 뭐예요? 엎친 데 덮치는 거죠. 자, 봐봐. 품종 개량해. 수리시설 만들어. 개간 사업해. 다 뭐 필요해요? 머니 필요하죠. 돈. 이 돈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거예요? 한국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이 비용들, 드는 비용들 있잖아. 이 비용들을 한국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발생을 하냐면 봐봐. 이 비용이 발생을 해. 그럼 사실 이 비용을 한국 농민들에게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 농민들에게. 그럼 봐봐. 그럼 이제 한국 농민들이 낸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비용은 누가 내야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지주가 내는 게 맞지 않아요? 지주가 뭘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토지의 소유권, 즉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 근데 지주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누구를 협박할 수 있어요? 소장농을 협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주가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농사 계속 짓고 싶으면 뭐 해라? 이 비용 네가 대신 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뭐냐면 이 비용들이 결국에 이 높은 소장료도 못 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이 소장농들에게 쌀 증산 비용까지 전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쌀 증산 비용까지 얹혀지는 거죠. 자, 지금 소장농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농민들 봐봐. 높은 소장료에다가 쌀 증산 비용까지 엄청나게 늘어나요. 쌀 증산 비용까지. 자, 근데 그러니까 한국 농민들이 이제 토지조사 사업에다가 산미증식 계획까지 얻어맞으니까 완전 몰락하게 되는 거죠. 소장농이 증가하고 화전민, 도시 빈민들, 국외 이주민. 그래서 이때 보면은 만주나 연해주로 못 살겠다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한다고 하죠, 이때. 자, 근데 토지회사라던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봐봐. 쌀 생산이 늘었죠. 그리고 이 쌀 는 생산을 어디로 가져가요? 일본에 판매하죠.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죠. 그러면 이 소수의 토지회사와 지주들은 이 수익을 먹고 엄청나게 또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가지고 또 돈을 벌었으니까 또 토지를 늘려요. 대농장을 확대하고 막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지주의 힘은 점점점 세지고 농민들은 점점점 망해가고 이런 완전 극단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 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으로요. 자, 그러면 자, 표를 한번 보면 그래서 이게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입니다. 요게 일본인 1인당 쌀 소비량이죠. 봐봐.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지금 요 시기가
산미증식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죠. 근데 산미증식 계획이 진행되면서 쌀은 조금씩 늘긴 늘었다고, 목표는 달성 못했어도. 근데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죠. 이 줄어드는 만큼을 어디서 가져왔다고? 만주에서 잡곡으로 들여왔다고요. 근데 일본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유지되고 있죠. 이 유지를 누가 시켜준 거야? 조선에서 가져간 걸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래프로도 이 산미증식 계획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농업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기타 공업이나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공업화가 진전이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걸로 파생된 문제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본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 공업화와 경제 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이 일본 기업들이 조선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 호황을 겪게 됩니다. 1920년대. 그래서 이전보다 자본, 일본 기업들이 모아놓은 자본들도 매우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매우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 자본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디에 막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고 느는 거 아니잖아, 자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자를 해야죠. 막 공장도 세우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막 공장도 세우고 이러려고 하는데 딱 좋은 데가 있어. 어디야? 조선이에요. 뭐야? 식민지에다가 자원도 싸, 노동력도 싸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조선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들이 대거 늘어나게 됩니다. 1920년대가 되면. 근데 이 일본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데 조선에 시행한 법 중에 방해되는 법이 있어요. 뭐예요? 회사령. 회사령 방해되죠. 왜? 회사령은 조선에다가 회사를 지으려면 뭐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회사령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을 폐지해요. 이 신고제로 전환합니다. 허가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령을 폐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회사령을 신고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아직까지 조선과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뭐가 존재했냐면 관세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물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본 상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기로 가는 이 일본 상품에 대해서 뭘 폐지했어요? 관세를 폐지합니다. 1923년의 일입니다. 관세를 폐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 기업들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동그라미 1번. 회사령이 폐지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일본 기업과 직접 경쟁을 해야 되죠. 두 번째, 관세가 폐지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본 상품과 직접 경쟁을 해야 돼요. 관세가 없잖아, 이제. 직접 경쟁을 해야 돼요. 즉, 한국인 기업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매우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요 관세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회사령이 폐지돼서 한국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위기를 겪는 요 시기에 무슨 민족운동이 시작이 되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 요때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 기업들, 조선인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물산 장려 운동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적어놓고 싶으면 적어놔도 되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을 나중에 배울 때 배경으로 요게 들어갈 거예요. 배경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본 대규모 재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진출하는 시기가 바로 이 1920년대다. 그래서 1920년대 후반부터 특히 이제 저기 북한 지역 있잖아요. 북부 지역에 지하 자원들이 좀 풍부한 편이거든요. 남쪽 지역보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북부 지방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그쪽에 많은 시설들을 짓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진출했던 일본 재벌 기업들 보면 이제 미쓰이라던가 미쓰비시라던가 노구치라던가 뭐 다 지금 있는 기업들이죠. 다 아직도 미쓰이, 미쓰비시 그리고 나중에 실제 전쟁까지 지원을 하면서 전범 기업들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일본 재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 만들어진 기업들의 자본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본금량. 자, 일본인 소유의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 일본인 소유가 급증. 거의 지지부진 이런 느낌이죠. 1920년대에 보면은 지지부진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본인 자본들이 매우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1920년대에 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또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의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요. 학습지 30페이지에서의 학습지 30페이지부터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다양한 방식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3.1운동 이후에 되게 여러 방식의 민족운동들이 진행된다고 영향과 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각종 무장 독립투쟁, 실력 양성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여성운동, 형평운동, 소년운동까지 되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방식의 여러 민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